우리가 먼저 공부를 할 때 뭐가 중요하냐면 첫 번째 공부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전체를 봐야죠.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일독을 해야죠. 전체 보는 게 중요하죠. 두 번째는 너무 전체를 보다 보면 나중에 뭐가 안 되냐면 왜 이걸 전체를 봐야 되냐면 용어 있죠. 용어를 일단 정리를 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가끔 용어 정리를 할 때 어떤 말을 하냐면 용어집을 본다는 사람들이 가끔 있거든요. 용어집 봐가지고 우리가요 법을 절대로 이해를 못해요. 우리가 이러면 국어 사전을 몰라도 우리가 대화하는데 지장이 있어 없어? 없듯이 그것은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쓰는 용어, 일상적인 용어의 의미가 대강 그렇다는 걸 얘기하죠. 내가 민법 강의할 때 첫 시간에 뭐냐? 이게 뭐죠? 칠판이다. 그럼 칠판은 뭐냐? 그럼 칠판 뭐냐? 그러면 분필을 쓰는 것? 그럼 분필을 쓰는 게 칠판. 그럼 분필은 뭐예요? 칠판에다 쓰는 것? 큰 뭐 말이 돌고 도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우리가 분필이 뭔지 칠판이 뭔지 모르는 사람 없다고요. 하지만 칠판이 뭐냐 분필이 뭐냐 딱 물어보면 그걸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요. 그래도 우리는 다 대화가 돼야 안 돼요? 되죠. 법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라고요. 우리가 용어라고 하는 것은 법률 용어를 정확히 알아야 법을 이해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법은 전체적인 구조의 틀 안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 용어가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몰라도 대강 그런 말이다. 이 정도만 알면 여러분요 공부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 1독을 한번 쭉 하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중요한 것은 이제 각기전투로 나가는 거죠. 법제의 상권을 모르겠다 그러면 법제의 상권을 두세 번 파는 거죠. 강의를 두세 번 들어보면서 그것을 이해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항상 강의는 짧은 시간 안에 다 봐야 돼. 이게 난 항상 이게 중요한 것은 왜냐하면 전체를 보는데 짧은 시간 안에 보는 거야. 짧은 시간 안에. 어떤 사람들은 저는요 민법만 강의 듣는데 점수가 안 나와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민법을 본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되게 궁금해요. 왜냐하면 하루에 조금씩 본다는 말인지 안 보는 것보다는 나을지 모르지만 사실 안 보는 것과 거의 비슷해요. 처음 공부할 때는. 처음 공부할 때 그렇게 공부 안 되고 처음 공부할 때 이것을 짧은 시간에 내가 어느 정도 민총이면 민총, 물권이면 물권, 채권이면 채권을 다 보는 게 중요하지 이 짧은 시간 안에 그러니까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을 딱 정해가지고 민법 총칙을 처음부터까지 다 들어. 그러면 짧은 시간에 들었으니까 대강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그리고 나 다시 한번 또 들어. 이런 식으로 짧은 시간에 공부를 보는 게 중요하지 매일 보는 사람이 조금씩 매일 조금씩 그러면 그 사람은요 책 한 권을 딱 떼는데 한 3개월 넘게 걸릴 거예요. 당연히 그러면 앞에가 생각이 안 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다 지금 난 민법만 공부하는데 왜 점수가 안 나올까? 그 말이 되게 궁금해. 민법만 본다는 말이 과연 무슨 말일까? 그래서 여러분요 어느 정도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오고 어느 정도 법을 좀 이해하고 이런 분들하고 같이 클래스가 있으니까 같이 얘기를 해보면 그분들은 공부하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일반적으로 점수가 안 나온 분보다는 양도 많고 공부 책을 보는 양이 좀 더 많을 거예요. 그 정도가 되면 당연히 점수는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건 이건 자격증 시험이니까 점수가 안 나올 리가 안 나올 수 없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여러분요 짧은 시간 안에 많이 볼 수 있는 거.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시간이라는 게 있고 이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많이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보면 가장 이제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공법 같은 경우 이렇게 한 장으로 보는 공법 할 때 단락단락해서 이렇게 주잖아요. 이게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일단 그거라도 머릿속에 딱 집어넣고 와가지고 강의를 들으면 무슨 말이죠? 무슨 말인지를 어떻게 해요? 그렇죠. 지금 어디 가고 있다. 이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좋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은요.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채권법을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것저것 다 떼고, 왜냐하면 지금부터 설명을 하면 계속 설명이 늘어지니까 설명은 1월달, 2월달이라든가, 기출문제, 지문이라든가 이런 데 충분히 설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요, 지금은 그냥 편하게 그냥 기대가지고 그냥 들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듣고 집에 가셔가지고 한 번, 두 번 더 듣고 이것을 듣고 쭉 오는 거죠. 와가지고 이제 강의를 들으면 그때 강의가 무슨 말인지 이렇게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이제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어. 채권의 의마 이런 건 얘기 못 해요. 알겠죠? 그것은 기본 강의할 때 얘기하면 되니까요. 우리가 먼저 이제 뭐냐면, 우리가 계약의 종류를 보는 거죠. 이 계약은 뭐냐면, 유상계약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쌍무계약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무상계약이 있고, 편무계약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쌍무는 유상이고 유상은 쌍무고 무상은 편무계약이고 편무는 무상계약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원칙적으로 낙성계약이고 그 다음에 불요식 계약인데 낙성이라고 하는 것은 청약에 대해서 승낙만 계약이 성립한다 낙성이고 이 낙성계약하고 비교가 되는 게 바로 요물계약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요물계약은 승낙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물건을 요구한다는 것이고 이 요물계약에는 현대계보, 이렇게요. 현대계보는 현상광고, 그 다음에 대물변제, 계약금 계약, 그 다음에 보증금 계약,
이것을 요물계약이다 이렇게 하고, 이것을 빼고는 전부가 다 낙성계약이고, 그 다음에 불요식이고, 그 다음에 불요식의 반대가 뭐냐면 요식이고, 요식. 이 요식행위는 뭐겠냐? 이것을 특별 성립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특별 성립 요건에는 첫 번째 법인의 경우는 정관을 작성하고 등기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유언에는 5가지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혼인에는 혼인의 신고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음행위는 일정한 방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5번째 질권 같은 것은 요물성이라고 해가지고 물건의 인도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냐냐 요식행위고 특별 성립 요건이라고 하고, 이런 것들 빼고는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불요식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무상계약에는 뭐가 있냐? 딱 2가지를 암기해야 돼. 하나는 증여는 이런요, 증여계약이에요. 증여하고 뭐가 조심해야 되냐? 유증하고 조심해야 돼요. 유증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고, 증여는 계약이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다음 중에서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그러면 항상 증여라는 게 꼭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증여는 계약이다. 그 다음에 또 무상은 뭐냐면 사용대차 계약. 사용대차. 그래서 증여는 뭐냐? 무상, 편무, 낙성, 불요식이다. 사용대차는 무상, 편무, 낙성, 불요식이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유상계약에는 뭐가 있냐? 유상계약에는 먼저 기본적으로 4가지. 매매하고 교환. 그 다음에 여기 환매하고 임대차. 여기까지가 우리의 시험범위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도급이라든가 고용, 이 정도만 우리가 보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매매는 뭐냐? 유상, 쌍무, 낙성, 불요식. 매매는 교환은 유상, 쌍무, 낙성, 불요식 이렇게 되고,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환이다. 교환은 법조문이 2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교환은 유상, 쌍무, 낙성, 불요식, 이게 아주 시험이 잘 나오는데, 특히 교환계약을 요물계약으로 잘못 아는 경우가 있다. 왜냐? 교환은 물건을 바꾸는 거니까 사람들이 요물이라고 잘못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교환계약은 절대로 무슨 계약이 아니다? 요물계약이 아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 매매계약에 관한 것을 교환이나 환매나 임대차 이런 데에 준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유상계약이면서 편무계약인 게 딱 하나가 있다. 유상이면서 편무인 거. 이것을 우리는 뭐냐냐? 현상광고라고 하는데, 만약에 현상광고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유상계약은 쌍무계약이고, 쌍무계약은 유상계약이고, 무상계약은 편무계약이고, 편무계약은 무상계약인데, 현상광고 때문에 유상이 언제나 편무계약인 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편무계약이 언제나 무상계약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그런데 쌍무계약은 언제나 유상계약이고 무상계약은 언제나 편무계약이다. 이 말이 지금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이고, 쌍무계약에만 있는 것이 뭐냐? 동시이행 항변권하고 그 다음에 위험부담. 이것은 쌍무계약에만 있는 것이고, 만약에 유상계약이 있는 것인데 그 말은 뭐냐? 첫 번째 담보책임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계약의 해제권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데 해제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유상계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무상계약인 증여에도 계약의 해제권은 있다. 그래서 해제권은 유상에 한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원칙은 무상인데, 원칙은 무상인데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유상인 것이 있는데 4가지. 첫 번째 소비대차 계약. 소비대차는 무이자. 그 다음에 무상임치, 그 다음에 뭐냐? 위임. 그 다음에 종신정기금. 죽을 때까지 정기적으로 돈을 주는 것, 이런 것은 원칙적으로 무상이다. 만약에 이 소비대차가 동시행 항변권이 인정되려면 유상소비대차, 이자부 소비대차가 돼야 돼. 이자부 소비대차면 유상 쌍무여서 동시행 항변권이 인정되는 것이고, 만약에 무이자 소비대차다 그러면 무상 편무가 되기 때문에 동시행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청약과 승낙에 대한 계약의 성립인데, 청약과 승낙에 대한 계약을 성립하려면 민법 총칙에 나와 있는 111조 이하를 알아야 돼. 그래서 먼저 이제 우리가 뭐냐면 편지를 이렇게 쓰고, 편지를 붙이고, 그 다음에 편지를 받고, 편지를 그 다음에 읽는다. 그래서 쓰는 것을 우리는 뭐라냐? 표백주의라고 얘기하고, 표백주의라는 것은 상대방이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붙이는 것을 뭐라고 하냐? 이것을 발신주의라고 얘기하고, 받는 것을 도달주의라고 하고, 도달주의가 원칙이 되는 것이고, 발신주의가 예외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원칙과 예외가 돼서 이것은 상대방이 있는 경우, 그래서 상대방이 있으면은 원칙적으로 도달주의고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니까 실질적으로 발신주의를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고, 읽는다, 옳은 것을 요지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도달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지배권의 범위 내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지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돼. 그래서 요지할 수 있으니까 지배권의 범위 내에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우편함에 편지가 꽂히거나 또는요 가족이라든가 가사 도우미 이런 데 있으면 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현실적인 수령을 할 필요는 없다. 현실적으로. 그 다음에 요지할 수 있으니까 내용을 뭐 할 필요가 없다. 내용을 알 필요는 없다. 내용을 알아버리면 무슨 주의가 된다? 도달주의가 되는 거죠. 특히 도달에서 문제가 되는 게 바로 뭐냐면 보통 우편이다. 보통 우편이라는 것은 편지가 반송되지 않으면 도달로 추정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내용 증명 우편이라든가 그 다음에 등기 우편 같은 것은 반송이 되지 않으면 도달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설령 등기 우편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서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주민등록 전입 신고만 되어 있다. 이런 경우는 도달로 보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냐면 신문 광고 같은 것도 원칙적으로 도달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틀인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격지자간이 있는데, 격지자간은 청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도달주의가 되는 것이고, 승낙은 발신주의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화자 간에는 어떻게 되냐? 여기서 청약이라고 하는 것은 도달주의가 되고, 그 다음에 승낙도 무슨 주의냐? 도달주의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 보면 발신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발신주의가 원칙이 아니고 예외인데 암기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격지자 간에 있어서 청약에 대한 승낙은 발신주의지만 대화자 간의 청약에 대한 승낙은 도달주의다. 이걸 정확하게 구별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발신주의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청약과 승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청약이라는 것은 뭐냐? 청약은 이것은 의사표시로서 이것은 법률 사실일 뿐이다. 그래서 법률 요건이 아니다. 이게 중요하고, 이 청약이라는 것은 구체적이고 확정적 의사표시해야 된다. 구체적이고 확정적 의사표시. 이 청약이라는 것은 특정인에게 청약할 수 있고, 불특정 다수인에게도 청약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승낙이라는 것은 뭐냐? 승낙은 우리는 승낙할 의무라고 하는 것은 없는데, 승낙은 누구한테 하냐? 특정의 청약자에게만 하는 것을 승낙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청약과 승낙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갑을 뭐라고 하냐? 이것을 의사표시자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말로 표의자라고 하고, 을을 뭐라고 하냐? 상대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갑이라는 사람이 청약을 하는데 1억 원에 써라고 2월 1일 날 편지가 발송이 된다. 그러면 이 편지가 2월 5일 날 도달한다. 이렇게 도달. 그러면 편지가 발송되고 도달하면은 원칙적으로 청약이라는 것은 도달주의이기 때문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편지를 발송하고 도달하기 전에 여기서 2월 3일 날 갑이 사망했거나, 그 다음에 제한능력자가 됐다. 제한능력자가 된다 할지라도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왜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냐? 편지는 도달주의 원칙에서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니까, 청약이 도달하지 않으면 청약으로서 효력이 전혀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망하고 난 다음에 도달했다? 그러면 그것이 상속이 가능하면 상속인이 책임을 지면 되고, 제한 능력자가 된 상태에서 도달하면 법정 대리인이 책임을 지면 되기 때문에, 발송 후 도달하기 전에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됐다 할지라도 의사표시의 효력은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 의사표시는 도달하면 효력을 발생한다. 이런 말이고, 편지는 도달하면 효력을 발생하니까 더 이상 뭘 할 수 없냐? 철회할 수가 없다. 철회할 수가. 그래서 편지가 2월 5일 을에게 도달하면, 예를 들어서 2월 15일까지 승낙하라고 했다. 그러면 2월 15일까지는 뭐 할 수 없다? 철회할 수 없다. 우리는 이것을 청약의 비철회성이다. 청약의 구속력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2월 15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청약은 뭐가 된다? 자동으로 소멸한다.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편지가 2월 3일, 2월 1일 발송하고 도달하기 전에 사망이나 제한능력자가 돼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런데 편지가 2월 5일 을한테 도달할 때 이 상대방이 만약에 제한능력자,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일단 갑은 을에게 도달을 주장할 수가 없는 것이고, 갑은 을에게 도달을 주장할 수 없다는 말의 뜻은 뭐냐? 그것은 대항할 수 없다. 다른 말로 효력을 뭐 할 수 없다? 주장할 수가 없다. 똑같은 말이고, 이때 을은 갑에게 도달을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가 있다. 왜냐?
그것은 도달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은 상대방 제한 능력자인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보호를 거부하고 상대방 스스로가 도달을 주장할 수 있고, 만약에 의뢰 법정 대리인이 도달 사실을 알았다? 법정 대리인이 그러면 언제부터 안때, 도달 안때가 아니고 안때부터 도달을 주장할 수가 있다. 이건 111조, 112조고 113조는 뭐냐면 공시송달인데, 이 공시송달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과실 없이다. 과실 없이 상대방의 주소지라든가 상대방의 거주지를 알지 못한 경우 뭘 한다? 그것은 공시송달한다. 그래서 공시송달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과실 없이 하나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청약과 승낙에서 계약을 성립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을이 있으면 갑이 청약을 한다. 그러면 청약을 하면서 2월 1일 편지가 을한테 도달해. 그럼 여기서 2월 10일까지 대답을 승낙을 해달라. 이렇게 하면 이 을한 사람이 여기서 승낙을 하는데, 이 승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먼저 갑의 청약을 받고 하는데, 이때 갑의 청약의 내용과 동일하게 해야 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갑의 승낙 기간이 여기서 언제냐? 2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승낙 기간 내에 편지가 발송되고 그 편지가 도달까지 해야 되고, 우리는 승낙이라고 하는 뭘 해야 되냐? 의사를 표시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을 이제 우리는 승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갑의 청약을 받고 승낙을 해야 되는데, 갑의 청약을 받기 전에 을이 청약하는 것이 있죠. 우리는 그것을 교차 청약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교차 청약의 가장 중요한 것은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다.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돼야 되고, 이때 양청약이 둘 다 뭐를 해야 돼? 도달해야 된다. 도달할 때 계약이 성립한다는 것이고, 청약의 내용과 동일해야 된다. 따라서 이것을 변경을 가하거나 조건을 가한, 그래서 그걸 가한 승낙, 그래서 변경이나 조건을 붙인 승낙. 이 승낙은 뭐냐? 갑의 청약에 대한 거절이다. 갑의 청약에 대한 거절인과 동시에 뭐로 보냐? 새로운 뭐로 본다? 청약으로 본다. 그래서 이것을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그래서 조건이나 변경을 가한 승낙을 우리가 뭐냐? 새로운 청약으로 보고, 이 새로운 청약에 대해서 상대방이 뭘 하게 되면, 승낙을 하게 되면 계약에 뭐 할 여지가 있다? 성립할 여지가 있다. 그 다음에 승낙 기간 내에 편지가 발송되고 승낙 기간 내에 도달해야 된다. 그래서 발송과 도달해야 하는데, 도달이 만약에 연착이 됐다, 우리는 이것을 연착된 승낙이라고 하고, 이 연착된 승낙을 우리는 뭐로 본다?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그런데 똑같이 연착이 됐다가 할지라도 무슨 말이 나오냐? 이런 말이 나와. 충분히 기간 내 도달할 수 있는 발송임에도 불구하고 발송에도 불구하고 연착이 된 경우, 이런 말이 꼭 나온단 말이죠. 충분히 기간 안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런데도 연착이 됐다. 그것은 우체국 사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천재지변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의해서 편지가 연착이 됐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냐? 반드시 이때는 연착의 통지를 해야 되고, 연착의 통지를 했느냐 안 했느냐? 연착의 통지를 했다. 그러면 계약은 불성립하고,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연착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연착되지 않는 것으로 보니까 승낙의 통지를 뭐 할 때? 발송할 때, 승낙의 통지를 발송할 때 계약이 뭘 한다? 성립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할 때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는 승낙할 의무가 있는가? 승낙할 의무가 없다. 그래서 언제까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물건을 반송해라. 반송하지 않으면 당신이 산 것으로 보겠다. 그렇게 했는데 상대방이요, 청약을 받은 상대방이 반송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약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승낙의 의사를 표시해야 되는데 반드시 의사를 표시해야 되는가? 그것이 아니고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 학원에 공법 유학점이 나와 있는데, 만약에 공법 유학점 나왔으니까 사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다 어차피 강의 들으면 유학점이 있으니까 나도 뭐 사야지 하면서 공법 유학점 노트에다가 산다 안 산다 말도 없이 사인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러한 사실이 뭐한테 있는 때 사인할 때 계약이 뭐한다? 성립한다. 우리는 것을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갑이 을한테 청약을 할 때는
반드시 우리가 일정한 이렇게 승낙기간을 반드시 정해야 되는가? 승낙기간을 정해서 청약한 경우가 있고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고 528조, 529조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고 청약할 수도 있다. 승낙기간을 정해서 청약하면 승낙기간 안에 승낙을 해야 되고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고 승낙을 할 때는 상당한 기간 안에 도달할 수 있도록 승낙의 통지를 발송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청약을 할 때는 반드시 승낙기간을 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뭐란다? 청약과 승낙에 한 계약의 성립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뭐냐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인데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먼저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 있죠? 갑하고 하고 2월 1일 계약을 체결을 했단 말이죠. 체결했는데 여기 1월 30일 날 건물이 멸실됐죠. 이것을 뭐라고 하냐? 원시적 불능이라고 하고 원시적 불능일 때는 무슨 이익을 배상한다? 실내 이익을 배상하고 실내 이익은 무슨 이익을 넘지 못한다? 이행 이익을 뭐하지 못한다? 넘지 못한다. 왜 그러냐? 이행이익은 후발적 불능하고 관계가 되는 것이고 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하고 관계된다. 원시적 불능이란 말은 뭐냐? 이미 멸실됐다. 또는 이미 수용이 됐다.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죠. 이미 그러면 그것은 원시적 불능이라고 하는 말이고 원시적 불능이면 원칙적으로 무효이지만 535조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인정할 수 있고 이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악이나 뭐가 있어야 돼? 악이나 또는 과실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을은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 돼야 된다. 이랬을 때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지는 것이고 만약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다. 그러면 갑은 을한테 책임을 지지 않고 을이 만약에 선의 무과실이 아니고 악이나 또는 과실이 있다. 그러면 아무리 갑이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갑은 을에 대해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교섭 단계. 이 교섭 단계에서 부당 파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부당 파기가 상당한 이유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상당한 이유가 있다. 우리 이것을 적법이라고 하고 상당한 이유가 없다. 이것을 불법 행위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교섭 단계에서 부당 파기가 불법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이유가 없이 이런 말이죠. 이때 이 부당 파기 교섭 단계라는 것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이죠. 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니까 교섭상이라는 것은 원시적 불능을 얘기하고 원시적 불능은 신뢰이익 배상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때의 신뢰이익 배상의 법적 근거는 불법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고 따라서 교섭 단계에서 부당 파기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신뢰이익 배상을 하고 이때의 불법 행위라는 것은 그것은 정신적 위자료도 청구할 수가 있다. 여기서 신뢰를 하는 것은 말이 뜻이야. 신뢰는 믿는다는 말이니까 계약 체결의 좌절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투입한 비용 이것은 신뢰이익 배상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이 계약 체결이 좌절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냐? 경쟁 입찰이라고 한다. 이 경쟁 입찰은 경매를 얘기하니까 경쟁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 견적서를 작성하는데 견적서 작성할 때 드는 비용 이 비용 같은 것은 이것은 신뢰이익 배상이 아니다. 그런데 갑이라고 하는 일방의 적극적 요구에 의해서 비용을 지출했다. 비용. 그러면 이 비용에 대해서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냐?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원시적 불능하고 관계가 되는 것이고 후발적 불능하고 관계되는 것을 뭐라 하냐? 위험 부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위험 부담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 있죠? 갑하고 하고 2월 1일 계약을 체결하죠? 그러고 나서 여기 3월 1일이 뭐냐? 이행기란 말이죠. 이행기. 그러면 여기 이행기가 되기 전에 2월 20일 이행기가 되기 전에 건물이 멸실되죠? 그럼 멸실되면 이 갑을 뭐라고 하냐? 이 사람을 매도인이라고 그래. 매도인 이 사람을 뭐라 하냐? 채무자라고 얘기하고 이 을을 뭐라 하냐? 매수인이라고 얘기를 해. 이 사람 뭐라 하냐? 우리가 채권자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먼저 에어컨이 틀면 안 돼요? 먼저 여러분요. 매도인하고 매도라고 매수인 있죠? 이거요. 채권자고 뭐가 있냐? 채무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 건물이 없어졌죠? 그래서 건물이 없으니까 이 을은 뭐를 청구할 수 없냐?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다.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줄 의무가 절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를 하냐? 그러면 을은 물권의 위험이죠. 물건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이죠. 이 물건은 뭐라냐? 이것을 급보라고 하죠. 이것을 급보의 위험이다. 그래서 우리가 위험 부담이라는 것은 이 상태에서부터 출발한단 말이죠. 이렇게
갑과 을이 계약이 체결됐는데 건물이 멸실됐다. 그러면 이때 갑은 을한테 돈을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이걸 우리는 위험 부담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일단 건물은 멸실됐죠. 이것을 우리는 후발적 불능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먼저 저 건물이 멸실된 것이 갑의 귀책 사유. 그래서 을의 잘못으로 건물이 멸실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 채권자가 잘못했으니까 어떡하냐? 갑은 을에게 대금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을은 건물은 멸실됐는데 대금만 줘야 되니까 을이 손해죠. 을은 누구라 하냐? 채권자죠. 그래서 이것을 을의 귀책 사유로 건물이 멸실됐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 채권자 위험 부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을이죠. 채권자죠. 채권자 지체 중에 쌍방의 귀책 사유 없이. 그것은 무슨 말이냐? 태풍에 의해서 건물이 멸실됐다. 마찬가지로 채권자 지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채권자의 잘못을 의미하기 때문에 아무리 쌍방의 잘못 없이 건물이 멸실됐다 할지라도 갑은 을에게 뭘 할 수 있다? 대금을 청구할 수가 있다. 이래서 두 가지를 우리는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채무자, 매도인이죠. 채무자의 귀책 사유, 잘못으로 건물이 멸실됐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 채무 불이행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채무 불이행이 가장 중요하죠. 이러한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어떡하냐? 여기서 을은 갑이 잘못했으니까 을은 계약을 해제하든지, 그 다음에 원상 회복을 청구하든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을은. 그 다음 네 번째는 여기서 채무자가 갑이죠. 여기요. 채무자하고 채권자의 쌍방의 잘못이 없다. 여기 좀 잘못이 있는데 잘못이 없이 건물이 멸실됐죠. 이렇게 두 사람 다 쌍방의 잘못이 없이 건물이 멸실됐다. 그러면 갑도 잘못 없고 을도 잘못했다. 이런 경우는 어떡하냐? 이때 을이 잘못 없으니까 갑은 을에게 뭐한다? 대금을 할 수 없다. 청구할 수가 없다. 그래서 갑이 을에게 대금 청구 못한다는 것은 만약에 계약금하고 이렇게 중도금을 줬다. 그러면 계약금이나 중도금에 뭐를 청구할 수 있다? 반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한다. 누가? 을이. 그런데 지금 이 규정은 무슨 규정이냐? 임의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도리어 갑이 을에게 대금을 청구 못하는 게 원칙이지만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합의로 갑이 을에게 잔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다. 합의로. 무슨 규정? 임의 규정에서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 원칙적으로 갑은 을에게 대금 청구 못한다. 그 말은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받은 거 있으면 반환을 한다. 누가 반환 청구하냐? 을이 반환 청구하니까 반환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합의에 의해서 갑이 도리어 잔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의할 수도 있다. 이게 중요한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뭐냐면 미리 갑이 을에게 건물을 인도했다. 인도 후 건물이 멸실됐다. 그래서 미리 을에게 인도했는데 건물이 멸실됐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갑은 을에게 뭐 할 수 있다? 대금을 할 수 있어?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먼저 건물을 넘겨받은 누구다? 을이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위험 부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위험 부담은 일단 건물이 멸실됐는데 과연 갑은 을한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 없는가? 거기서부터 출발한다. 을이 잘못되어 있다. 을의 채권자 지체다. 그러면 당연히 갑은 을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갑 자신이 잘못됐다. 그러면 도리어 을이 갑에게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고, 갑하고 을하고 아무 잘못 없이 건물이 멸실됐다. 그러면 을은 잘못이 없기 때문에 갑은 을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갑이 미리서 을에게 인도했다. 그런데 건물이 멸실됐다. 그러면 을이 인도받은 상태에서 건물이 멸실됐기 때문에 일단 갑은 을한테 대금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제3자를 위한 계약.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는 이렇게 갑을 뭐라 하냐? 갑을 요약자고, 그 다음에 을을 뭐라 한다? 낙약자고.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하죠. 이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보상관계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갑이란 사람이 병을 뭐라 한다? 수익자. 다른 말로 이 사람을 제3자라고 얘기하고, 이 갑하고 병 관계를 무슨 관계다? 대가 관계라고 얘기하고, 여기서 을이 병한테 이렇게 잔금을 주기로 합의하는 것을 제3자를 위한 계약인데, 제3자를 위한 계약은 갑하고 을하고 관계, 이것을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뭐라 한다? 성립 요건이라고 얘기하고,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요건의 당사자는 누구냐? 그것은 갑과 을을 얘기하고, 갑과 을이 계약을 무효 또는 취소 또는 뭐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고, 무효나 취소로 인한 무슨 이득?
부당 이득 반환과 해저로 인한 뭐 원상 회복 의무 이런 것들은 오로지 누구하고 갑하고 을 사이에서만 벌어지는 것이고 수익자인 제3자는 예상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무효 취소 해제라든가 그 다음에 원상회복이나 부당 이득을 청구할 수도 없다. 그 다음에 대가관계, 이 요약자와 수익자 간의 관계를 대가관계라고 대가관계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아무런 영향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갑은 을한테 의무가 있고 을은 병에게 의무가 있고 병은 을에게 청구할 권리가 있고 을은 갑에게 청구할 권리가 있는 것이고 보상관계에 흠결이 있다. 흠결이라고 하는 것은 사기를 당했다, 착오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럴 때는 영향을 미친다. 계약의 당사자니까 그러니까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때 사기를 이유로 취소한다. 그러면 이 제3자를 위한 수익자, 제3자는 107조에서부터 110조까지 뭐가 아니다? 선의의 제3자.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갑이 착오를 이유로 을과의 보상관계를 취소해서 소급해서 무효가 되면 병은 아무리 선의라고 할지라도 보호가 되지 않고 만약에 을이 갑으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계약을 체결 했다. 을이 취소를 한다.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 병은 아무리 선의라고 할지라도 보호받을 수가 없다. 이때 수익자는 뭐가 된다? 태아라도 가능하고 설립 중에 법인이라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해서 갑이 을한테 등기를 이렇게 해주고 을이 병한테 대금을 주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만약에 계약이 갑과 을 간의 계약이 해제가 되면은 원상회복을 해야 된다. 원상회복. 이때 원상회복은 갑하고 을 사이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을은 등기를 이전받은 것을 갑에게 이전해야 되고 을이 병에게 지급한 대금을 을이 병에게 청구할 수는 없다. 왜냐? 병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니까 원상회복의 당사자가 될 수가 없다. 따라서 낙약자는 비록 수익자한테 대금을 지급했다고 할지라도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은 누구한테 그 돈을 반환받아야 되냐? 요약자한테 반환받고 낙약자는 요약자한테 반환해야지 수익자한테 반환하면 안 된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제3자가 수익의 의사를 표시한다. 이렇게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면은 제3자의 권리가 발생하죠. 이 제3자의 권리가 발생을 하는데 이것을 뭐라냐? 제3자의 권리 발생 요건이다. 그럼 제3자의 권리가 발생했다. 따라서 이때 병은 직접 누구에게? 을에게 이행을 청구한다. 직접 이행을 청구하는데 을이 만약에 이행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을은 채무 불이행이 되는 것이고 채무 불이행이 되면은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는데 이때 계약의 해제는 누가 하는 것이냐? 그것은 병이 하는 것이 해제는 갑이 하는 것이고 손해배상은 누가 하냐? 병이 하는 것이다. 여전히 병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니까 아무리 을의 채무불이행이 있다고 할지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이때 수익의 의사표시는 누구한테 하냐? 병이 누구한테? 낙약자에게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다. 이때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을이라고 하는 낙약자는 수익자인 병에게 수익 여부에 채고를 한다. 수익을 할래 말래 채고를 했더니 병이 아무런 말이 없다. 그러면 수익을 뭐 한 것이다?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게 또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제3자가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다. 그래서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다 할지라도 제3자는 여전히 계약의 당사자도 아니다. 계약 당사자가 아니다. 따라서 제3자는 계약 당사자 아니기 때문에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고 난 후에도 무효, 취소, 해제를 할 수가 전혀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3자가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고 난 후에 갑과 요약자와 낙약자, 갑과 을 간의 합의로 수익 내용을 변경하거나 수익을 소멸시키는 것 이런 것은 절대로 안 된다. 효력이 없다. 하지만 이런 것들도 누구의 동의에서 미리 변경할 수 있는 변경권을 유보했거나 또는 제3자가 동의한다. 제3자의 동의가 있으면 변경하거나 소멸시킬 수는 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게 가장 중요하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체계 성립한 후 제3자가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면 제3자를 위한 권리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 제3자가 아무리 수익의 의사 표시됐다고 할지라도 제3자에게 수익을 할 수 있는 권리는 발생하지만 여전히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제3자가. 따라서 갑과 을 간의 합의로 제3자의 수익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수익을 소멸시키는 것은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미리 변경할 수 있는 변경권을 유보를 했거나 제3자가 변경이나 소멸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면 몰라도 그 외에는 갑과 을 간의 합의만으로 제3자의 수익 내용을 변경시킬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을 우리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뭐라고 하면
계약의 이제 체결의 순서를 보면 계약은 어떻게 해서 계약을 체결을 하느냐면 먼저 갑과 을 간에 일단 예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계약이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먼저 이제 이렇게 갑하고 이렇게 을이 있으면 먼저 2월 1일 날 예약을 한다. 이것을 일방 예약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예약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 3월 1일 날 본계약을 이렇게 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4월 1일 날 중도금을 이렇게 주고 중도금 그 다음에 여기 5월 1일 날 뭐를 주냐? 이렇게 잔금을 준다. 잔금하고 등기가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 되고 그래서 이것을 동시이행 항변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중도금을 우리는 뭐냐? 이것을 이행 단계라고 얘기하고 이행 단계 때 이행을 하지 않으면 이것을 뭐라고 한다? 채무 불이행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 회복을 청구하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고 그래서 이걸 중도금이다. 이렇게 하고 여기서 본계약을 체결하죠. 본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여기서 보통은 계약금,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일방 예약이라는 것은 뭐냐? 예약은 언제나 채권 계약이다. 그래서 채권 계약이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방이라는 말이 있다 해서 이것을 단독행위다. 그러면 큰일 난다. 그래서 단독행위가 아니다. 우리가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몇 개를 보냐?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조심해야 한다. 첫 번째 뭐냐? 증여. 증여는 단독행위가 아니고 이것은 뭐냐? 계약이고 여기서 일방이라는 말이 있어요. 일방이라는 말이 있지만 예약은 언제나 뭐냐? 계약이고 예약은 언제나 계약이고 그래서 일방 예약 이것은 아주 조심하고 그 다음에 합의 해제 합의 해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해제는 원래 해제권은 단독행위이지만 앞에가 합의라는 말이 붙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단독행위인 해제가 아니고 이 합의 해제를 뭐라고 하냐? 이것을 해제 뭐라고 한다? 계약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계약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래서 즉 다음 중에서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그러면 셋 중 하나가 무조건 정답이 될 가능성이 있다. 첫 번째 증여, 두 번째 일방 예약, 세 번째 합의 해제 이렇게. 그래서 일방 예약을 하면 여기서 뭐가 나오냐? 예약 완결권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이 예약 완결권을 우리는 뭐라냐? 이것을 형성권이라고 얘기하고 형성권은 뭐다? 그것은 일방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방적 의사표시라고 얘기하고 이 일방적인 것은 뭐다? 이것은 단독행위이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뭐란다? 예약이다. 이렇게. 그래서 예약을 하면 예약 완결권이 나오는데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으로서 재산권의 일종이니까 양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상속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가등기 할 수도 있다. 가등기 이렇게. 그 다음에 일방적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상대방의 뭐가 필요가 없냐? 동의가 필요가 없다 이 말이고 의사를 표시해야만이 뭐가 되냐? 본계약이 성립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약을 완결시킨다 이 말은 본계약을 체결시킨다 이런 말이기 때문에 이 일방적 의사표시를 했는데 말을 해야만이 본계약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갑이 을한테 예약 완결권을 행사할 것인지 말할 것인지에 대해서 갑이 을에게 최고를 했어. 최고. 예약 완결을 행사할래 말래? 그랬더니 을이 아무런 말이 없다. 그러면 예약은 뭐다? 예약은 효력을 뭐한다? 잃는다. 왜 잃느냐? 만약에 본계약을 체결하려면 을이 완결권을 행사하겠다. 본계약을 체결하겠다.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데 의사표시를 안 했단 말이죠. 그러면 예약은 효력을 잃고 아무것도 없어진다. 그 다음에 단독행위죠.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이지 못하지만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예약해서 예약 완결권 행사하면 본계약이 성립되고 본계약을 주된 계약이라고 하고 계약금 계약을 종된 계약이라고 하고 요물계약이라고 해서 요물계약은 현대 계보할 때 계약금 계약 요물계약이고 종된 계약이고 따라서 계약금 계약은 주된 계약이 무효가 되면 계약금 계약은 종된 계약으로서 당연히 무효가 되고 계약금 계약은 요물계약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계약금을 1,000만 원을 주기로 했는데 계약금을 600만 원만 주고 400만 원을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면 계약금 계약은 없는 것이다. 왜냐? 요물은 반드시 계약금을 줘야 되니까 요물계약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계약금을 뭐로 보는 것이냐?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계약금을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을 2배를 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는 해약금으로 뭐한다? 해약금으로 추정을 한다. 추정. 그래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을 2배를 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 계약금에 의한 해제도 이것을 뭐라냐? 형성권이고 형성권은 일방적 의사표시이다. 따라서 계약금에 의해서 계약을 해제할 때 갑이 을에게 2배를 주고 계약을 해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을이 수령을 거절한다고 해서
계약금을 공탁을 시킬 필요는 없다. 왜 공탁을 시킬 필요 없냐? 일방적 의사표시니까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지 않기 때문에 갑이 계약금 1,000만 원을 받고 나서 계약금의 2배 2천만 원을 주고 계약을 해지할 때는 을의 동의가 필요가 없다. 따라서 을이 수령하지 않는다 해서 공탁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계약금 계약은 단독 표현해서 원칙적으로 뭘 붙일 수 없냐? 조건을 붙일 수가 없는데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가 없다. 따라서 갑이 계약금 1,000만 원을 받았으면 반드시 배액을 제공하고 계약을 해지해야지, 계약금의 일부만 제공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언제까지 계약금을 가지고 계약을 해지하냐?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다. 그러면 중도금이 4천이다. 그러면 4천만 원을 다 줘야지 이행 단계냐? 중도금의 일부 3천만 원만 지급을 해도 이행 단계로서 더 이상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중도금이 4월 1일이면 반드시 4월 1일 날 중도금을 지급해야 되냐? 그렇지 않고 3월 20일 날 미리서 중도금을 지급할 수도 있고, 그러면 3월 20일부터 이행 단계가 되고, 그러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더 이상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는 것이고, 계약금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이다. 전이기 때문에 이행 단계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채무 불행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계약금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할 때는 채무 불행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채무 불행으로 인해서 계약을 해지한다거나 원상 회복을 청구한다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는 말이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중도금 이후 여기 어디에선가 갑이나 을 어느 일방의 잘못으로 인해서 만약에 채무 불행이 된다. 채무 불행이 된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데, 만약에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 이 특약이 있느냐 없느냐? 특약이 있느냐 없느냐? 예를 들어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 특약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뭐로 본다?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을 하기 때문에 계약금을 손해배상으로 내한테 기속시키면 되지만, 위약금으로 하기로 한 특약이 없다? 그러면 실제 손해를 입증해서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그래서 채무불행, 일방의 채무불행으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할 때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느냐 없느냐? 없다? 그러면 당연히 계약금이 손해배상으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기속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은 실제 손해를 증명해서 뭐한다?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계약금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약금 계약은 매년 한 문제 나오니까 봐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무 문제 없이 잔금 날짜가 됐다. 그러면 어떡하냐? 등기하고 대금은 무슨 관계가 된다? 동시이행 관계가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동시이행 항변권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동시이행 항변권, 이것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동시이행 항변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 하나의 대가 관계에 있는 무슨 계약이 돼야 된다? 쌍무계약이 되겠어. 우리가 쌍무계약에만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뭐다? 동시행항변권, 하나는 뭐다? 위험, 부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것이고, 첫 번째는 뭐냐면 별개의 약정. 하나니까 별개의 약정은 안 된다. 그래서 별개의 약정은 안 되지만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별개의 약정도 항변권을 인정할 수 있고, 이 별개의 약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 것이냐면, 이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여기서 저당권 경매가 무효가 된다. 무효가 되면 배당받은 채권자의 배당금 반환 의무와 그 다음에 경락을 받은 경락인의 등기 말소 의무는 동시이행이다 아니다. 그래서 무효가 됐을 때 배당금 반환하고 등기 말소는 동시이행이 아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이 아니고 동일성이 있느냐 없느냐. 동일성이 있냐 없냐. 경계 같은 경우는 구채무가 소멸하고 신채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여기는 채권 양도라든가 그 다음에 채무 인수라든가 상속이라든가 이런 것은 동일성이 인정되니까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뭐냐면 목적물을 인도해 주려 했는데 이 건물이 멸실돼 가지고 이것이 채무 불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바뀌었다. 이것을 우리는 질적 변경이라고 한다. 물건의 인도가 손해배상 채권으로 바뀐 경우 여전히 질적 변경으로서 동시행 관계가 있는 것이고, 네 번째는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저당권 등기를 했거나, 그 다음에 가등기를 했거나, 가등기 담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이런 양도 담보. 그러면 이런 것들의 이런 등기의 말소 의무하고, 그 다음에 채권의 변제하고는
동시이행인가 아닌가? 절대로 동시행이 아니고 변제를 먼저 선이행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채권이 주된 권리고 저당권, 가등기 담보, 소유권 이전 등기 한 부동산 양도 담보라고 하는 것은 종된 권리이기 때문에 주된 권리와 종된 권리는 동시행이 있을 수가 없다. 다섯 번째, 매매죠. 매매 계약은 뭐냐? 매매라고 하는 말이 있으면 반드시 이것은 완전한 권리를 이전한다. 그래서 우리는 판례가 뭐라 하냐면 원칙적으로 이렇게 갑하고 여기 여러분 갑하고 이렇게 을이 있다. 그러면 2월 1일이다. 2월 1일이면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고 을은 갑한테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등기와 잔금은 동시이행이고 동시이행이라는 것은 채무불이행이 아니고 채무불이행이 아니면 계약을 해제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 하냐? 을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양도소득세를 자기가 부담한다. 자기가 부가가치세를 자기가 부담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면 잔금하고 플러스 양도소득세, 잔금하고 플러스 부가가치세가 등기하고 동시이행이다. 만약에 갑의 건물에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있다. 압류나 가압류가 있다. 또는 가처분 등기가 있다. 가처분. 그러면 이런 모든 것들의 말소 의무와 등기가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고 설령 갑의 건물에 을이 갑하고 계약을 했는데 갑의 건물에 가처분 등기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왜냐? 가처분 등기를 말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때까지 을은 잔금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이 있기 때문에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 다음에 여기서 원래는 등기하고 잔금이 동시행이지만 다른 판례는 등기 플러스 목적물의 인도, 등기 플러스 목적물의 인도가 잔금하고 동시행이다. 이런 판례도 있다. 그래서 동시항변권은 기본적으로 5가지. 첫 번째, 별개의 약정은 안 되고 합의로는 가능하다. 별개의 약정이 뭐냐? 저당권에 의한 경매가 무효가 된 경우 배당받은 저당권자, 즉 채권자의 배당금 반환 의무와 그 다음에 경락을 받은 경락인의 등기 말소문은 동시행이 아니고 동일성에 있는 채권 양도나 상속의 경우는 여전히 동시행 관계가 있고 경계는 동시행 관계가 없고 목적물을 인도해주기로 했는데 그것이 화재로 인해서 불타서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이 발생한 경우 이 경우도 여전히 동시이행이고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저당권 등기를 했다. 저당권 등기의 말소와 채권의 변제는 동시행이 아니고 먼저 변제를 해야 되는 것이고 매매계약에서는 완전한 권리를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 의무는 동시이행이지만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 양도소득세 플러스 잔금이 등기하고 동시행이고 갑의 건물에 가처분 등기가 있다. 가처분 등기 말소 플러스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잔금하고 동시행이다. 이런 말이죠. 두 번째로 뭐냐면 먼저 불안의 항변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불안의 항변권은 먼저 선순위로 중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신용불안, 상대방이 신용이 불안하거나 그 다음에 상대방의 재산 상태가 악화가 되죠. 그러면은 먼저 중도금이 있지만 동시행 관계를 동시항변권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 이제 중도금이 있죠. 중도금하고 여기 잔금이 이렇게 있단 말이죠. 중도금을 선이행 의무라고 하고 잔금을 뭐라냐? 이행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중도금은 등기하고 동시행이 아니다. 그래서 동시이행이 아니기 때문에 중도금을 할 때 중도금을 안 주면 채무불이행이 되고 채무불이행은 이행지체라고 하는 것이고 이행지체가 되면 여기서 뭘 한다? 지연이자를 줘야 되고 지연이자 그 다음에 뭐라 했어?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행지체면 지연이자 또는 지연배상을 하고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고 잔금이죠. 잔금은 동시이행이다. 동시이행이니까 채무불이행이 아니고 채무불이행 아니니까 이행지체가 아니다. 이행지체가 아니고 이것을 지연배상, 지연이자, 지연배상을 할 필요가 없고 계약을 말 수 없다. 해제할 수가 없다. 그런데 동시이행 관계에 있을 때 계약을 해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상대방을 뭐에 빠뜨린다? 이행지체로 빠뜨리면 되는 것이다. 우리가 동시행 관계에 있다. 그러면 당연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 항변권을 뭐 하지 않아도 행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동시행 항변권이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동시행 관계에 있으면 채무불이행이 아니고 이행지체가 아니고 지연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 당연히 동시행 항변권이 있다. 자동채권으로 뭐를 못한다? 상계하지 못한다. 자상하지 못하고 수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 수상할 수는 있다. 이런 말이고 이것을 자동채권을 상계하지 못하고 수동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중도금 날짜에 중도금을 주지 않는다. 즉 선이행 의무 있는 자가 이행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동시행이 아니니까 계약을 해제해버릴 수 있는데
내가 선이행 의무자가 선이행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상대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다. 상대방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다. 그러면 갑자기 그것이 동시행이다. 더 이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채권자 지체, 우리가 채권자 지체가 있다. 채권자 지체 중 이행 제공이 뭐가 된다? 계속된다. 그러면 항변권은 있다 없다? 항변권은 없는 것이고, 한 번 이행을 제공한다. 그러면 항변권은 있다 없다? 항변권은 존속한다. 따라서 채권자 지체, 즉 수령지체라고 하는데, 채권자 지체, 수령지체에 빠졌다고 해서 언제나 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언제나 항변권이 뭐 되는 것은 아니다?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동시 항변권의 첫 번째 뭐냐? 무효취소 해제. 판례죠. 무효취소 해제. 무효취소 해제로 인한 반환 의무는 무슨 관계다? 무조건 무효취소 해제. 그로 인한 반환 의무는 동시 이행이다. 두 번째 임대차. 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는 무슨 관계다? 동시 이행이지만 여기서 임차권 등기 명령이 있다. 등기 명령 동시 이행이다 아니다? 동시 이행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거 변제라고 하는 것이 있다. 변제하고 영수증 교부, 그것은 동시 이행이지만 채권 증서를 반환한다. 그것은 동시 이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변제. 그 다음에 어음이죠. 어음금의 변제. 어음금의 변제와 그러면 어음의 반환은 동시이행이다 아니다? 동시이행이고, 도급에서도 그냥 동시이행이다 이렇게요. 만약에 전세권 같은 경우 뭐죠? 전세권 같은 경우는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전세금의 반환과 전세 목적물의 인도 플러스 전세권 말소 등기에 필요한 등기 서류의 교부 의무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동시이행 항변권하고 우리가 이제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동시행 항변권은 뭐냐? 이것은 채권이고, 유치권은 뭐냐? 물권이기 때문에 동시행 항변권과 유치권은 같이 병존할 수가 있고, 동시행 항변권과 유치권은 그것은 위법성을 조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행위다? 적법한 행위가 된다. 즉 동시행 항변권과 유치권에 의해서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다. 타인의 물건을 뭐란다? 점유한다. 점유해도 이 점유는 뭐다? 적법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로 인한 뭐는? 사용 이익은 뭐를 해야 돼? 반환을 해야 된다. 이 말이 첫 번째 중요하고, 두 번째, 동시행 항변권이나 유치권을 행사한다 할지라도 피담보 채권이나 매매대금의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안 한다? 진행을 한다 이렇게. 그러면 만약에 유치권이나 동시행 항변권을 소송에서 행사를 한다. 소송에서 행사를 했다. 그러면 어떤 판결을 내린다? 상환. 무슨 판결? 급부 판결. 다른 말로 상환 이행 판결, 급부 판결을 내린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동시행 항변권이나 유치권이 있다. 그래서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다. 그래도 그것은 적법이고 사용이익은 반환한다.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이 말이 중요해요. 그래서 뭐라 하느냐? 동시행 항변권과 그 다음에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말은 소멸시효가 여전히 뭘 한다? 진행한다 이렇게. 이것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계약의 해제권. 해제권을 보면 해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합의 해제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 합의라는 것은 계약이란 말이니까 이것을 해제 계약이라도 얘기하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것은 단독행위가 아니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약정해제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약정해제권.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지금 말하는 법정해제권 이렇게. 법정해제권 이렇게. 그러면 이 합의해제든 약정해제든 관계없이 첫 번째 뭐냐?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그래서 세 가지는 다 합의해제든 약정해제든 법정해제든 해제를 하게 되면 세 가지는 다 무조건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 그 다음에 제3자의 보호, 제3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돼. 548조 1항 단서에 의해서 제3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되고, 여기서 합의라는 말이나 약정이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채무 불이행하고 관계가 없다. 그래서 채무 불이행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551조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합의 해제의 경우는 548조 2항, 548조 2항이 뭐냐면 받은 것이 금전일 때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것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약정해제나 합의해제라고 하는 것은 해제권, 이것은 뭐다? 형성권이고, 형성권인 것은 뭐다? 이것은 단독행위이다.
단독행위. 그 다음에 이러한 해제권의 행사에 의해서 548조 2항이 적용이 된다. 그래서 받은 것이 금지될 때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이것이 적용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법정 해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냐? 채무 불이행에 의한 것이다. 그러면 채무 불이행에 의한, 채무 불이행에 의한 경우 그것은 551조에 의해서 뭐를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합의 해제할 때 합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 명시적인 합의, 묵시적인 합의도 가능하고, 합의로 해제하고 난 다음에 해제된 계약을 다시 부활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것을 우리는 합의 해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것은 법정 해제만을 얘기하기 때문에 법정 해제는 먼저 채무 불이행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채무 불이행이 있어야 된다. 이 채무 불이행은 첫 번째 뭐가냐면 우리가 하나만 알면 되는데 이행지체 하나만 하면 되는데, 여기서 또 굳이 얘기한다면 채권자 지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사실 채권자 지체는 채무 불이행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불완전 이행, 불완전 이행인데 완전 이행이 가능한 경우, 이렇게. 이것을 우리는 채무 불이행이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여기서 이행불능하고 여기 이행거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정기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약정해제권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사정변경의 원칙이 있고, 사정변경의 원칙, 그 다음에 여기 뭐냐면 최고 불효 특약이라고 해가지고 최고를 하지 않기로 약정을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여기 불완전 이행인데 여기도 불완전 이행인데, 완전 이행, 다른 말로 완전 이행을 추완이라고 하는데 추완이 불가능한 경우, 그래서 추완이라는 것은 완전 이행이 가능하다. 그러면 추완이 가능하다. 완전 이행이 불가능하다. 추완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물론 여기 실권 약관이 있긴 있는데 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으니까 실권 약관 너무 길어가지고, 뭐냐, 중도금하고 뭐가 있다? 잔금 이렇게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것을 우리는 채무불이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뭐라냐? 여기서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뭘한다? 채고를 한다. 채고. 이때 말하는 상당한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정해져 있는 기간은 아니다. 알겠죠? 그런데 너무나 과다채고한다. 과다채고 또는 과대채고를 한다. 과다채고, 과대채고는 채고가 아니다. 따라서 계약을 할 수 없다. 해제할 수 없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해요. 자,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채고를 했죠? 채고를 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이행을 하지 않는다. 그럼 여기서 이제서야 뭐가 발생한다? 해제권이 이제서야 발생을 하는 것이다. 이때 채권의 상당한 기간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5일이다. 5일을 정해서 채고했더니 이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바로 해제권이 발생하고, 만약에 당장 갚으라 했다. 당장. 그러면 기간을 정하지 않고 채고했다. 그 채고도 효력이 있다. 이게 중요해. 상당한 기간을 정하지 않고 채고해도 효력이 있고, 그러면 이행하지 않으면 5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해제권이 발생한다. 이 말이고, 이때 해제권은 뭐냐? 형성권이고, 형성권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 의사표시이고, 일방적 의사표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단독행위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제권을 행사할 때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가 없지만, 판례가 뭐라 하냐? 여기서 정지조건부 해제의 의사표시, 이것을 판례가 희한하게 인정을 했다. 이것은 어디에서 우리가 보느냐? 그것은 조건에서 우리가 보면 되는 것이고, 이건 형성권이니까 형성권의 일방 예약하고 똑같다. 그래서 양도할 수 있고 상속할 수 있고 가등기 할 수 있다. 여기 일방적이다. 일방적 해제할 때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는 없지만 의사는 표시를 해야 된다. 해제한다고. 그래서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의뢰한 사람한테 해제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 채고를 해서 의뢰한테 행사할래 말래? 그랬더니 의리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다. 해제권 행사하려면 의사를 표시해야 되는데 아무런 말이 없다. 그래서 해제권은 뭐가 된다? 소멸한다. 소멸. 그래서 해제권은 소멸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가지 뭐냐면, 우리가 의사표시가 하는데 아무 말이 없는 경우, 첫 번째 무권들에서 추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 제3절 이항계약에서 수익의 의사표시라고 하는 것이 있고, 저기에서 일방에서 예약 완결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예약 완결권,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보면 해제권, 이렇게 네 가지. 이 네 가지는 다 뭐냐? 형성권으로서 네 가지는 뭐를 해야 되냐? 의사를 표시해야 돼. 그래서 추인할래 말래 물어봤더니 아무런 말이 없어. 수익할래 말래 물어봤더니 아무런 말이 없어. 예약 완결권 행사할래 말래 물어봤더니 아무 말이 없어. 해제권 행사할래 말래 물어봤더니 아무런 말이 없어. 그러면 정반대로 간다. 추인을 뭐한 걸로 본다?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수익을 뭐한 것으로 본다? 거절한 것으로 본다. 예약 완결권, 예약은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법조문에 예약은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 해제권 아무 말이 없다. 해제권이 뭐한다? 소멸한다. 이렇게.
해적권은 소멸한다. 소멸한다는 것은 더 이상 해제할 수 없다. 이렇게. 그 다음에 해적권이 발생을 하죠. 이 발생한 해적권에 의해서 해제의 의사를 표시한다. 그래서 해제의 의사를 표시 이렇게요. 이렇게 해제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때는 어떻게 되냐 이 말이죠. 이때 해제의 의사를 표시할 때는 우리는 의사표시라고 하는 것은 해적권은 되도록 행사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해적권의 행사와 해적권의 소멸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만약에 해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갑과 을과 병이다. 그러면 여기서 행사는 어떻게 하냐? 전원에 대해서 행사를 하고 소멸은 1인 한 사람이라도 해적권이 소멸하거나 한 사람이라도 해적권을 포기한다. 그러면 전원의 해적권이 뭐가 된다? 해적권이 소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것을 해제 의사표시. 되도록 계약은 이행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이것을 계약 준수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해제 의사표시하죠. 그럼 뭐가 되냐?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그래서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는 말은 이렇게 갑하고 을하고 있고 갑과 을이 2월 1일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을한테 3월 1일 등기를 한다. 그러면 을이 소유자가 되고 소유자. 그래서 갑과 을이 4월 1일 날 계약을 해제를 하면 그러면 해제하게 되면 언제부터? 2월 1일부터 소급해서 무효가 되죠. 그러면 2월 1일부터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도 당연히 무효가 되고 그러면 을은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고 그러면 소유권이 갑에게 소유권이 복귀를 한다. 이때 소유권이 복귀하려면 우리나라는 형식주의에 의해서 등기를 해야 되지만 이런 경우는 187조에 의해서 등기 없이 소유권이 복귀하고 이때 을은 소유자가 아니니까 이제는 무슨 점이다? 타주 점유가 되는 것이고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가 무효니까 이 등기를 말소를 해야 되는데 말소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원상회복 의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때 이걸 말소하는 것은 갑은 소유자다. 그래서 소유자가 소유권에 의해서 그래서 갑이 소유자니까 소유권의 기한, 방해 제거 청구를 한다. 이때의 소유권은 뭐다? 물권이기 때문에 이것을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뭐라 하냐?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청구권은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고 매매계약이 해제가 된다. 매수인의 점유는 타주점이다. 매매계약이 해제가 된다. 그러면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등기 없이 소유권이 복귀한다. 그래서 187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이렇게 소급해서 무효가 되면 뭐를 해야 되냐? 제3자 보호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제3자를 보호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때의 제3자 보호는 뭐냐면 일단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계약을 해제하고 그 다음에 말소 등기를 하게 되면은 해제하기 전후 불문하고 선의의 제3자는 보호가 되고 그 다음에 해제하기 전에는 누구? 악의의 제3자도 보호가 된다. 그래서 해제하기 전에는 선악 불문하고 보호되고 해제 후 말소 등기는 선의만 보호되는 것이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다. 2월 1일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3월 1일 을 앞으로 등기를 한다. 그러면 을이 소유자가 된다. 소유자. 그런데 갑하고 을하고 4월 1일 날 계약을 해제를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5월 1일 날 등기를 말소를 한다.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여기는 해제가 언제나 4월 1일, 그 다음에 등기 말소가 5월 1일인데 을 앞으로 등기가 3월 1일 등기가 되고 4월 1일 해제가 되기 전 여기 을이 이것을 병한테 처분한다. 언제? 3월 10일 날. 그러면 이 병은 뭐를 불문하고? 악을 불문하고 보호되고 해제가 4월 1일 있고 말소가 되기 전에 여기 4월 20일 여기 4월 20일 날 정에게 처분한다. 그러면 정은 누구일 때만? 선의일 때만 보호된다. 중요한 것은 무조건 선악이고 선이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을은 등기나 소유자가 돼야 되고 병이나 정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서 뭐가 있느냐? 등기가 있거나 그 다음에 전입신고에 의해서 대항력을 갖추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갖추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을은 등기나 소유권이 돼야 되고 병도 등기나 대항력이 있어야 된다. 만약에 을이 소유자가 아니고 을이 만약에 채권이다. 을이 채권이다. 채권을 양수했다. 양수인 제3자로서 보호 못하고 채권을 압류했다. 압류 제3자로서 보호 못하고 채권을 가압류했다. 이 사람도 제3자로서 보호받지 못한다. 그래서 제3자로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채권을 압류, 채권을 양수, 채권을 가압류 그러면 안 되고 을의 등기, 을의 소유자, 을로부터 병이 등기를 넘겨받았거나 을로부터 병이 대항력을 취득했거나 이 말이 반드시 있을 때만 제3자로서 보호가 된다. 그 다음에 여기 원상회복 의무다. 이 원상회복 의무는 548조 제2항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악불문하고 전부를 반환한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부당이득 반환은 선인 경우는 현존이익이고 악의 경우는 전부를 반환하는데
원상 회복의 경우는 선악보문하고 전부를 반환한 것이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받은 것이 금전. 받은 것이 금전일 때는 받은 것이 금전이다. 받은 날부터, 언제부터?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이득 이자라고 하는 것은 지연 이자가 아니다. 아주 중요해. 이것은 뭐다? 부당 이득의 성질이지 지연 이자가 아니다.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 날 아니고 받은 날이고 부당 이득의 성질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 계약의 해제로 인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해제권은 후발적 사유이기 때문에 이익 배상이 원칙이다. 하지만 판례는 뭐란다? 판례는 신뢰이익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신뢰이익은 이행이익을 뭐하지 못한다? 넘지 못한다. 이렇게. 여기까지를 우리가 뭐냐면 그것은 해제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해제는 일단 채무불이행이 있고, 채무불이행에 의해서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채고하고, 그 다음에 채고했는데 이행하지 않으면 해적권이 발생하고, 발생한 해적권에 의해서 해제 의사를 표시하고, 그래서 해제 의사 표시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 소급해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제3자의 보호 문제와 원상회복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뭐가 발생한다?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고, 손해배상은 원칙이다 후발적이다? 후발적이기 때문에 무슨 이익이 원칙이다? 이행이익이 원칙인데, 판례는 무슨 이익을 청구할 수 있다? 신뢰이익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채무불이행이 있죠? 그러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채고하죠. 이행하자면 해적권이 발생하죠. 해적권에 의해서 해제 의사를 표시하죠. 그러면 뭐가 된다? 소급해서 뭐가 된다? 소급해서 뭐가 돼? 무효가 되죠. 그래서 여기로 보면 이행지체는 뭐냐? 이행지체는 이행지체는 상당 기간 정해서 채고하고 해제 의사 표시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채고하지 않아도 즉시 해제 의사 표시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이 말이고, 여기는 중도금이죠. 중도금은 채고 없이 해제한다는 말도 없이 자동적으로 무효가 된다. 이것은 실권약관이다. 그런데 문제는 잔금이죠. 잔금은 동시 이행 관계에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뭐에 빠뜨려야 돼? 이행지체에 빠뜨렸을 때 이런 말이 나온 것이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여기 이행지체. 이행지체는 채고하고 해제한다. 그럼 여기 있는 것은 전부가 다 채고 없이 해제한다. 그래서 시험은 채고 없이 해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그것은 언제나 이행지체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행불능, 이행거절 여기 하나하고, 사실 사정변경하고 여기 정기행이고, 약정해제권, 약정해제 사유가 있다고 할지라도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법정해제할 수 있다. 약정해제 사유가 있더라도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법정해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정기행이라는 것은 결혼식이다. 결혼식. 정해진 기간 안에 생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 그래서 계약의 성질, 항상 정기행에는 뭐라고 나오냐? 계약의 성질, 결혼식이죠. 당사자의 의사표시, 이거 뭐냐면 외국에 이민을 간 친구한테 꽃다발을 주기로 한 경우, 그래서 이렇게 반드시 그때 아니면 의미가 없는 것, 그것을 정기행이고, 정기행위는 채고 없이 해제한다. 결국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것은 이행불능, 이행거절인데, 여기서 또 이행거절 중요한 것은 이행거절 그러면 채고 없이 해제하지만 이행거절의 의사표시를 철회 이게 중요해. 철회하면 채고하고 해제. 그래서 이행거절, 채고 없이 해제. 이행거절의 의사표시를 철회, 채고하고 해제한다. 그러면 여기서 이행불능과 이행거절 사정변경만 보면은, 여기서 여기 갑이 이렇게 있고 을이 있고, 여기서 2월 1일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3월 1일 날 이행기인데, 이행기가 되기 전에 2월 20일 날 건물이 멸실됐다. 이것을 뭐란다? 이행불능이다. 이렇게. 이행불능이다. 그러면 이행불능의 경우는 뭐냐? 이행불능은 이미 모든 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채고를 할 의미가 없다. 그래서 채고를 하지 않는다. 하지만 해제한다고 하는 해제에 뭐를 한다? 의사는 표시해야 된다. 그런데 이행불능에 의한 경우는 이행기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왜? 이미 이행불능이니까. 그래서 이행기 천이라도 그 다음에 자신의 채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왜냐? 우리가 동시 이행관계에 있을 때는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되니까 자기 자신의 채무를 제공해서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리지만, 이행불능이나 여기 있는 이행거절 똑같아 둘 다. 이행거절의 경우는 그 자체가 채무불이행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채무의 제공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그래서 이행불능과 이행거절은 저 네 가지를 암기해야 돼. 첫 번째, 채고 없이 해제 의사는 표시해야 된다. 채고는 하지 않지만 해제 의사 표시는 표시하고, 이행기가 되기 전이라도 자기 자신의 채무를 제공할 필요 없이 해제할 수 있는 것을 이행불능, 이행거절이다. 이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사정변경. 사정변경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해지가 있고 해지, 그 다음에 해제가 있는 것이다. 해지는 뭐냐? 확정채무,
확정 채무에 대해서 보증을 쓰고 이사직을 그만뒀다 할지라도 해지가 안 되지만 불확정 채무다. 불확정 채무, 다른 말로 이것을 뭐냐, 계속적 보증이라고 얘기하는데, 계속적 보증, 불확정 채무의 경우는 그것은 이사직을 그만두면 해지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해제는 원칙적으로 해제는 안 된다. 원칙. 그런데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이것이 뭐냐? 네 가지의 요건이다. 첫 번째, IMF 생각하면 돼. IMF. 계약 체결 당시, 계약을 체결할 당시 예견할 수 없어야 돼. 예견할 수 없고, 당사 쌍방, 당사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발생해야 되고, 그 사정 변경이 있는데 그것을 한 번 계약을 했으니까 끝까지 계약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신의 측에 반해야 되고, 이때의 사정이라는 것은 객관적 사정을 얘기한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주관적 또는 개인적 사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사정 변경이란 계약의 해제라고 하는 것은 계약 준수의 원칙, 우리가 계약 준수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무조건 어떤 일에 있어도 계약은 지켜야 된단 말이죠. 이 계약 준수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정 변경은 IMF로 보면 체결할 당시에 아무도 IMF로 얘기를 못했고, 그 IMF가 우리 갑이나 을한테 책임이 없는 것이고, 사정이라는 것은 객관적이고, 즉 IMF가 경제 사정이니까 객관적 사정이죠. 그래서 주관적, 개인적 사정의 필요가 없고, 사정이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계약했으니까 끝까지 그 계약을 지켜라. 그렇다면 신의 측에 반해야 되는 것. 이것을 뭐냐? 계약의 해제로 인한, 사정 변경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라고 하는 것이고, 해지는 확정 채무 1억을 빌렸다. 그런데 대표이사가 보증을 섰다. 대표이사직을 그만뒀다 할지라도 절대로 해지가 안 되는 것이고, 계속적 보증은 해지가 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로 나와. 첫 번째 뭐냐면 먼저 최고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그래서 최고 없이 해지할 수 있는 것, 최고하고 해지하는 것, 이렇게. 그것은 최고를 하는 것은 이행지체고, 최고 없이 하는 것은 이행불능, 이행거절, 정기행위, 약정의 조건, 사정변경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행거절은 이행거절의 의사표시를 처리하면 다시 최고를 해야 돼.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행불능하고 이행거절은 둘 다 똑같아. 최고 없이, 하지만 해제의 의사는 표시해야 되고, 이행기 전이라도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채무에 적응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여기까지를 우리가 이제 해제를 하고, 여기까지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채권법에 있어서 약 한 80%라는 것이고, 나머지 이거는 도급하고, 담보 책임하고, 그 다음에 임대차. 그래서 모두 한 3시간 정도 하는 것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